자, 2학년 세계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까지 했던 것 같아요. 왕안석의 신법 매우 중요하고 그 내용도 중요하고 또 이게 교과서에도 다 있기 때문에 꼭 알도록 하세요. 이러한 왕안석의 신법은 이제 특징이 이제 결국 소농민과 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지주와 대상인의 이익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죠. 대지주, 대상인, 지금 우리 치면 대기업, 삼성, LG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업들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로 정치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경 융합이 아니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정경유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바로 이들 어디 갔냐, 이 대지주와 대상인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정치 세력과 연결되어 있고 이들이 대체로 보수적이고 이들이 구법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법당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왕안석이 있을 때 이 왕안석의 신법을 아주 지지하고 있었던 새로운 정치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신법당이라고 불렀어요. 당파죠. 한나라 당 할 때 그 당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사마광 왕안석이 살아 있을 때는 신법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냅니다. 즉 부국 강병 중에서 최소한 부국책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왕안석이 죽으면서 그동안 왕안석 뒤에 신종이라는 황제가 왕안석을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왕안석이 죽고 그렇게 되면서 그동안 왕안석한테 눌려서 이 찍소리 못하고 있던 보수 정치 세력, 즉 구법당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법당의 대표자가 사마광이에요. 즉 이 구법당의 대표자가 사마광입니다. 그래서 사마광 등 보수적 관료, 보수파 관료들 이들이 누구다? 바로 구법당이라고 이야기했죠. 대지주층 및 대상인의 반대로 결국 왕안석 이 살아 있었던 그 시기는 이 신법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서 성과도 내고 이랬는데 왕안석이 죽자 곧 이 보수파 구법당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게 완전히 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이 이후에 이제 당쟁을 유발해요. 당쟁이란 건 당끼리 싸우는 걸 이야기하는데 누구와 누구의 싸움? 바로 구법당과 신법당끼리의 싸움이에요. 결국 차라리 보수로 일관되게 나가서 쭉 나가든지 신보로 일관되게 나가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둘이서 계속 소모적인 당쟁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발전적인 당쟁이 아니라 아주 소모적인 당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요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송을 약화시킵니다. 오히려 더 약화시켜요. 이 송이 약화되었을 때 누가 쳐들어온다? 바로 금이 침입하게 되고 이 금의 침입으로 인해서 결국 송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조금 바꾸면 송이 약화되었을 때 금이 침입되고 그로 인해서
성이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남송인데 남송은 금나라의 침입으로 금나라가 일단 무슨 나라인지 몰라도 일단 보세요. 금이 화복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황하강 있는 그 북쪽인 화복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수도였던 그 송나라의 수도였던 임안이 함락당하고 그래서 이제 망하는 겁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요게 송이 멸망당해요. 그런데 이 송의 왕족 중에 일부가 이제 미안합니다. 점령해가지고 송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는 왕족 중에 일부가 이 수도 임안인데 이거는 이제 강남 지역에서 남송을 다시 개창해요. 남송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이것도 송이에요. 그냥 남송이라는 거 우리가 알기 편하게 구분하기 쉽게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송이니까 다 송거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남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와 대비돼서 여기 있는 요 송도 남송과 대비돼서 보통 이 송을 북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송, 남송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송의 수도는 카이펑이었고 이 남송의 수도는 항저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금나라한테 매년 막대한 양의 세패, 금은과 비단 이런 세패를 지불하고 군신 관계까지 맺게 돼요. 군신 관계를 맺는데 여기에서 임금은 금나라이고 신하가 송이니까 완전 굴욕적인 관계이죠. 그 다음에 13세기에 결국에는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침략했던 몽골은 콕 집어서 원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멸망당하는데 요 중에서 특히 우리가 금나라의 화복 점령 과정 요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송이 요 지도를 통해서 봅시다. 송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요 나라는 열나 짜증나는 나라인 거죠. 그전에는 오랑캐라고 완전 무시하던 놈이 갑자기 이렇게 세져가지고 맨날 송이 당하고 엄청난 세패를 바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거란의 요 나라가 있는 요 시기에 요쪽 동네에 여진족이라는 애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아구타라는 어떤 영웅이 등장하면서 이들이 통합해서 금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금을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금이 건국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송이 비밀리에 사신을 파견해서 야 우리 양쪽에서 요 나라를 쳐가지고 우리 요 반틈씩 먹자라고 제안해요. 그 요진 입장에서도 금의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반틈씩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결국 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간 지점에서 딱 만났는데 우리가 보통 선수들끼리는 알아보잖아요. 금나라 군대가 송나라 군대를 딱 보는데 송나라 군대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거,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금이
금방 여기 상황을 수습한 뒤에 되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가서 송나라를 쳐들어가서 수도를 멸망시켜버리고 송나라를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화복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금나라가 일약 완전 넓은 대제국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형성된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금이 형성되고 남쪽에는 남송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기억해야 되는 건 금이 화복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었다? 송과 금의 협공으로 요를 멸망시키고 이후에 금이 송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남송이 건국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남송이 망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들이 용케도 이 강남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왜? 이 시기쯤 되면 이제 강남 지역의 생산량이 중국 전체의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엄청난 이제 여기가 곡식 창고가 되는 곡식 식량의 생산지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생산지였던 강남을 차지함으로써 즉 돈이 풍부한 강남을 차지함으로써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요거는 송대의 문치주의 시행과 그 결과인데 봅시다. 당 말기부터 전쟁이 그치지 않고 나라가 불안정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절도사 힘이 너무 커서 군주가 약하고 신하가 강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도사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절도사의 권력을 빼앗고 제신이니까 그 장관급의 높은 고위 신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위 신하를 제어하고 군사를 거두어 들이면 즉 군인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면 천하는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송나라 시대 때였던 명신이 송태조 조광윤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행된 것이 바로 문치주의였던 거죠. 조광윤 자신도 절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말에 100% 공감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조광윤은 어땠느냐? 그 군사의 작전권을 금군을 강화하면서 군사의 작전권을 전부 다 황제가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황제의 명령 없이는 어떤 군대도 공격도 이동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군대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군인이 좀 약하겠죠. 그걸 메우려고 병사를 또 막대하게 뽑아요. 이거 전부 다 직업 군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병사 수를 가지고 왔지만 결국에는 군사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효율이 너무 낮아져서 그런 만큼 이게 전부 다 직업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는 만큼 나라의 국고는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재정의 부담이 아주 컸었다. 결국 이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법이 추진되었다. 이 말이죠. 이거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송나라 시대의 사회를 살펴봅시다. 송나라의 지배층은 4대부입니다. 요거 중요해요. 4대부. 송을 4대부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할 것은 한나라에서
시대의 지배층은 누구다? 호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 시대의 지배층은 누구다? 귀족이었죠. 조금 더 심하면 호족이 귀족으로 넘어가는데 역할을 했던 것은 국품 중정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나라식의 지배층을 사대부라고 해요. 우리가 국품 중정제 하면서 귀족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그 다음에 이 귀족들은 어떻게 권력을 독점하고 경제적인 것을 독점했나,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사대부, 송나라의 지배층이었던 사대부는 어떤 애들이었느냐를 좀 살펴보죠. 자, 일단 사대부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과거제에 있습니다. 과거제. 두 번째, 첫 번째 과거제. 두 번째, 학교와 서원이 증가했다. 두 번째, 학교와 서원이 증가했다. 세 번째, 인쇄술이 보급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제가 완성되어 가지고 이 과거제의 완성의 핵심은 뭐죠? 과거제 완성의 핵심은 전시인 거죠. 그 다음에 객관성 이런 것들이 좋아져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 이제 왕에게 인정받고 왕의 신하로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제의 완성, 그 다음에 그와 맞춰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나 서원 이런 게 많아지고, 서원은 사립학교 그 정도쯤 되는 거예요. 학원, 사립학교 이런 것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인쇄술이 보급되어서 공부할 수 있는 책도 아주 많아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이런 배경하에서 과거 합격자 수가 아주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통해서 관료가 된 학자층을 바로 사대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칠 건 관료가 된 학자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학자이자 관료인 사대부로 성장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대부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사대부의 특징 중요합니다. 사대부의 특징. 유교적 능력을 아주 중요시해요. 즉 말하자면 이때 과거제가 중요시 되잖아요. 이 과거제의 시험 과목이 뭐였다? 바로 유교였습니다. 유교는 왕권 강화의 이데올로기 사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유교에 대한 과거 시험을 치고 유교를 공부하고 유교 책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료가 되었기 때문에 유교적 능력을 중시하는데,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때 유교는 뭐다? 더 이상 훈고학이 아닌 성리학이었다. 요 중요합니다. 이때 유교는 훈고학이 아니라 한당 시대에 있었던 훈고학이 아니라 성리학이었습니다. 즉 성리학의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학자이긴 학자인데 무슨 학자? 성리학 학자예요. 두 번째, 황제와 함께 천하를 다스린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니까 황제와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것,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뭐죠? 바로 관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 보세요. 학교나 사원에서 그 어려운 한자 유교를 공부하면서 평생 과거 시험을 공부한다. 여러분들 중국에 이 과거 시험 평균 합격자가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평균 합격자가 40대, 50대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태어나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40대, 50대가 될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그러려면 집에 기본적으로 돈이 많아야 되겠어요? 적어야 되겠어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지주들입니다. 지주들인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주죠.
지주인데 자기가 농사 지으면 공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땅은 많고 이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전호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리가 아니라도 경제적으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백성들한테 사람들한테 땅을 빌려줌으로써 즉 전호들을 에게 땅을 빌려줌으로써 이들을 간접적으로 지배 이미 하고 있었어요. 즉 이들은 누구다? 지주들이었다.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들은 학자이면서 동시에 관료이면서 지주인 애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리학 4대 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학자, 관료, 지주의 삼위일체적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4대 부들이 시대를 주름잡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들 4대 부들은 어떠한 문화적 요소들을 중요시 여겼느냐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성리학적 문화를 중요시 여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시 되는 건 성리학이었다. 그러면 성리학은 무엇이냐? 이거는 또 따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적혀 있는 걸 한번 읽어나 보죠. 대외명분론과 화이론을 중요시했고 우주의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했고 이런 것들은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했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주희 중요합니다. 주희라는 사람, 즉 주희가 주자죠. 주희는 곧 주자입니다. 주자는 곧 성리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자 다시 우리는 성리학이 뭔지를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성리학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전에 유교 혹은 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의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 백성들이라면, 일반 사람들이라면 왕권 강화에만 이용되는 유학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신봉하겠어요? 안 신봉하겠어요? 신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어떤 목적과 행위들은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창기 유학은 왕권 강화에만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이 논리가 매우 약했었죠. 그냥 부모에게 자식이 효도하듯이 왕에게 백성이 충성해라. 이것 말고는 어떠한 논리도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이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서오경 사서, 즉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이런 사서들이 어떻게 됐죠? 분서갱유를 통해서 모두 다 사라집니다. 이걸 좀 더 사상적으로 더 심화 발전시키려고 해도 없어요. 책도 없고 연구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수백 년 동안 당나라 시기 때까지 한 일이 뭐죠? 이거 복구하는 것만 있어요. 복구하는 작업만 있어요. 복구하는 작업 한 게 훈고
학이었다. 그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훈구학이라는 건 수준이 높겠습니까? 수준이 낮겠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어떤 철학으로서의 수준이라는 건 매우 낮았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 철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대학을 갈 때 인문대 중에서는 철학과가 거의 항상 5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행정학과, 뭐 법학과 이런 것과 더불어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철학과 나오면 취직도 생각보다 되게 잘 돼요. 다양한 분야에서. 왜? 그만큼 인간은 조금 인생을 살아보고 사회가 좀 발전하다 보면 이것이 왜 이런지, 저것이 왜,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 왜 그런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인 거죠. 항상 왜에 대한. 살면서 왜라는 물음을 가지지 않으면서 맹목적으로 왜라는 물음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이죠? 시키는 거 하는 사람, 주어진 거 하는 사람. 그런 게 왜라는 물음을 가지지 않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왜라는 물음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직종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되게 남들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남들이 하기 싫은 거 그냥 억지로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내가 노력하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간은 왜라는 것을 가지게 물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왜라는 것의 물음에 대해서 답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철학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란 말입니다. 근데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훈구학은 채워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철학에 대한 기본적 욕구가 떨어지는 틈을 누가 비집고 왔다? 그래서 불교, 도교 같은 이런 애들이 아주 강화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교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유교를 그렇다고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왕권 강화라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교가 언제 버려지시죠? 중국에서 왕조가 무너지고 신의 혁명으로 민주주의 체제 혹은 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교를 비판하고 유교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교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왕권 강화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유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와 도교가 강조되면서 유교의 위기인 거죠. 따라서 이러한 유교의 위기를 극복하자. 유교의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이 흐름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었던 고문 회복 운동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래서 산문을 이야기하죠. 운문이 아니라. 그래서 내용을 중시하고 철학적인 요소를 중시하고 이러는 와중에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은 명실상부하게 유교의 철학을 정비 철학이었습니다. 유교 철학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유교 철학이란 무엇이냐를 살펴봅시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유교 철학이란 게 뭔데? 라고 이야기하자면 바로 기본적으로 성리학은 우주론, 심성론, 사회론, 수양론,
심성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대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나눈다면 자 보세요. 우주론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탐구하고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주론 먼저 하죠. 이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왜 오지? 이게 우주론이에요. 여름에 한창 여름에 땡볕에서 나가기만 해도 덥고 땀이 나는데 이거는 왜 여름에는 태양 밑에 있으면 덥고 땀이 나지? 그리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 물주전자를 올리니까 물이 펄펄 끓을 텐데 이거 물은 왜 끓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우주론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하는 거.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지금을 생각하면 과학, 물리, 화학 이런 거 전부 다 우주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심성론은 뭐죠? 그것보다 이제 조금 더 나간 거죠. 인간을 탐구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같은 놈들이 나오는데 이거 인간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런 거 설명하는 거죠. 난 애기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엄마 왜 착하게 살아야 돼? 라고 물으면 뭘 할 말이 없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심성론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회론은 결국 인간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수양론은 인간이 위해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설명하죠. 이거 마치 철학 수업 같죠? 근데 성리학이 중요하고 이 뒤에 양명학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번은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좋습니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요거는 이기론이라고 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이기론은 뭐다? 이 세상은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라는 건 원리, 법칙을 이야기하고 기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자, 물을 불에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불에 물을 올려놓으니까 물이 끓는다는 것은 왜 끓느냐? 이 기로는 설명하는 겁니다.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 이게 이치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막 펄펄 끓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 이거 현상을 설명하고 이게 기다라는 거죠. 불은 뜨겁고 뜨거운 것을 갖다 대면 펄펄 끓는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은 이치고 펄펄 끓는 건 기인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햇빛이 있을 때 왜 땀이 나느냐? 햇빛은 뜨겁다. 뜨거우니까 덥다. 거죠. 그것은 이치예요. 그래서 땀이 나고 우리가 헥헥거리고 처지고 이건 현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 이 성리학에서는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이기론. 여기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는 건 이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요렇게 나아가서 이제 심성론으로 가죠.
그러면 인간은 왜 착하고 나쁘고 이런 것이 생기느냐? 요거는 성리학으로 보는 겁니다. 성리학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인간이 왜 착하고 나쁜 놈이 생기는 걸까? 인간 마음은 이런 거를 살펴보니까 자, 인간의 마음도 역시 이와 기가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 이와 기 중에서 성리학은 뭘 중시한다? 바로 이를 중시하는 게 성리학이에요. 그 성리학에서 리가 이 이죠. 이걸 중시해. 원리, 법칙을 더 중시해. 그래서 성리학에 우리 옛날 어른이 보면 야, 이치가 중요하지. 막 좋다고 기뻐도 막 좋아서 펄레벌떡 막 그렇게 하면은 경막스럽다 하면서 막 비판하죠. 좋으면 그 좋은 이치만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막 표현해가지고 현상으로 막 드러내는 거.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딱 성리학, 유교의 원리이고 인식이었어요. 그러면 성리학은 뭐냐? 역시 인간 마음에도 이와 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기가 있는데 이 이와 기 중에서 이 이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설명하려니까 너무 긴데 이거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인간은 또 중요하게 말고 고요한 것과 흔들린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쉽게 하게해서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는 아주 고요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지, 나 이제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도서관에 앉아서 차분하게 공부할 때는 정말 마음이 고요한 상태인 거죠. 거기에 고요한 상태에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BTS가 뭐죠? 뭐더라? BTS? 하여튼 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왔다. 그러면 도서관에 탁 왔다. 그러면 그 차분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짝사랑하던 사람이 도서관에 와서 내 옆자리에 탁 앉는다. 그러면 그 고요하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막 흔들려서 요동치게 되죠. 그러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이 고요한 것, 이것을 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걸 정이라고 해요. 우리 자꾸 정 주지 마라 하죠. 정을 자꾸 받으면 또 흔들리죠. 정을 자꾸 주다 보면 또 흔들립니다. 성리학에서는 정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성이 좋다라고 생각한 게 고요한 것, 성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왜 이름이 성리학이냐? 심성론에서의 성과 이기론에서 이를 합쳐서 성리학이 되는 겁니다. 성과 이를 똑같은 것으로 보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다. 우리는 성과 이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사회론으로 넘어가면 되죠. 사회론으로 넘어가면 사회론에서는 뭘 설명하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 우리 인간 사회가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하느냐인 거예요. 결국 이 성을 유지하고 이치를 보세요. 이제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치를 탐구하고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마음이 여자 보기를 돌보듯이 하고 돈 보기를 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우리의 고유한 속담들이 전부 다 유교적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역시 수양을 해야 되는데 수양 역시 여기에서는 공부예요. 평생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원론적 인식이라 했죠. 전체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인간? 공부한 인간과 공부하지 않은 인간. 자, 공부한 인간과 공부하지 않은 인간. 양반이 공부를 합니까? 일반 평민이 공부합니까? 그래서 양반. 여기에서 양반은 즉 사대부죠. 왜 사대부가 성리학적인 사상을 좋아했느냐? 성리학의 원리상 공부한 사람이 갑이에요. 근데 당시에 평민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나요? 5살, 6살 때부터 과외 선생 붙여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른 거 안 하고 공부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30년, 40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자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지주들이 사상이고 지주들을 옹호하는 사상이고 양반들 즉 사대부를 옹호하는 사상이고 관료들을 옹호하는 사상이 되는 겁니다. 일반 백성은 역시 무식하고 이치를 모르고 공부를 안 하니까 조금만 뭐 해도 흔들려서 막 쉽게 흥분하고 이런 인간들이다. 그죠? 이것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쭉 모든 걸 이렇게 나눠요. 모든 것을. 그래서 여자는 가볍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여자들은 시끄럽다. 시끄러운 거 왜? 쉽게 흥분하고 막 좋으면 막 떠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가볍다. 너무 쉽게 흔들린다. 왜 흔들리냐? 여자는 공부 안 하거든. 공부를 못 하겠죠. 여자가 어디 책을 보냐 하면서 막 때리고 그랬었죠. 여자는 부엌에서 음식이나 하고 가정 일이나 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여자가 할 일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어차피 여자는 공부를 못 하게 하고 남자는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공부한 사람이 공부 안 한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보는 것이 성리학에서의 사회론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이제 이것을 더 정교하게 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공부를 안 한 쪽이 이치를 모르는 쪽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치를 알고 이 수양을 많이 한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것이 그것이 더 사회 발전에 좋고 정당한 것이다. 그러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성리학의 핵심적인 사회 원리입니다. 그래서 수양론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수양해야 한다? 사서오경을 공부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책을 계속 열심히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아주 길었지만 성리학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의와 명분을 좋아하는 것은 대의란 건 큰 뜻,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명분이라는 것도 어떤 그 이치에 맞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대의 명분론이란 건 이치를 강조하는 것이고 화이론도 아까 그 이분법적인 것에서 화이론은 중화와 오랑캐 이족을 이야기해. 이족과 중화니까 화족이에요. 화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화이론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중화민족은 문화적인 혜택, 즉 공부, 사서오경을 공부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우수하고 오랑캐들은 맨날 이 공자, 맹자 이런 거 물어보면 그게 무슨 책인데 아주 무식한 놈들이다. 그죠? 지들이 아는 거 모르면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무식한 애들.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이 오랑캐들은 동물과가 같고 이들만이 오직 인간이다라는 것으로 가서 이들은 사물과 같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는 데까지 갑니다. 이렇게까지 해요. 이것이 화이론입니다. 화이론을 중시하고 대의명분. 그래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것. 이것이 성리학이었고 이런 것을 다 만들어낸 것이 주자가 이것을 집대성했어. 만들어냈기보다 다 총정리해서 완성한 거죠. 역사학을 중요시하는데 역사학도 성리학적인 대의명분, 성리학에서 대의명분이라는 거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거죠. 옳은 것, 이런 것들이 옳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을 역사 속에서 성리학의 이런 논리들을 잘 들어맞는 사례들을 찾아내는 것. 이거 그래서 역사학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역사사가 아주 유명했느냐 하면 잠시만요.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사마광 아까 구법당에 나왔던 사람이죠. 사마광의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이게 다 되게 보수적인 이론이잖아요. 사마광 구법당 보수파였죠. 그래서 이 사마광이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중국의 역대 역사들 속에서 성리학적인 논리로 잘 설명이 들어맞는 부분을 아주 계속 정리해서 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 책은 편년체 역사서입니다. 편년체라는 건 시대 순서대로 하는 거죠. 이 책 편년체 시대 순서이기 때문에 편년체라고도 하고 다르게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면 통감이라서 통감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통감체라는 건 뭐냐? 역사 순서대로 쭉 적는데 그 중에서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잘 되는 사건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것들은 아주 크게 적고 자세하게 적고 성리학으로 좀 설명이 안 되는 성리학한테 좀 불리한 역사적 사건들은 아예 안 적거나 아주 작게 적는 그렇게 적는 걸 통감체라고 중요한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 작게 적는 걸 통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거 원래 생각은 성리학을 다 끝내려고 성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 성리학 때문에 조금 길게 나갔습니다. 별로 길게 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